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00년 중국 후난성 헝양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샤오보.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부모가 일찍이 이혼을 하면서 샤오보는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큰 문제 없이 자랐고요. 심지어 마을에서 머리가 꽤 똑똑한 아이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한편 샤오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죠.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한 가지 방안이 떠오르는데 마침 샤오보의 고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이 살고 있던 동네가 학군도 좋고 또 거기에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긴 바로 홍양광화중학교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학교로 옮기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고모가 아이를 맡아줘야 하죠. 아버지는 힘겹게 이 문제를 여동생과 상의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여동생은 오빠가 예전부터 홀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오빠의 부탁을 받아주게 되죠. 그렇게 2012년 12살이던 샤오보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모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고모는 조카를 아주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릴 때도 엄마 사랑 못 받았으니까 하면서 마음이 더 쓰인 거예요. 오죽하면 남편이 아니 당신은 친자식보다 조카를 더 아끼는 것 같아 이렇게 반농담을 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를 매일 고모가 돌보는 건 아니었어요. 샤오보는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 가서 생활을 했고 주말마다 고모 집으로 오는 거죠. 올 때마다 고모는 학교 어땠니? 친구들 잘 사귀었니? 자, 이 음식 좀 먹어봐라. 우리 새 옷 좀 사러 가자 하면서 정말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고모가 샤오보와 지내다 보니 미처 몰랐던 부분이 드러나요. 그저 그냥 귀여운 어린 조카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꽤 이기적이고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샤오보는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크게 막 혼나고 이렇게 자란 적은 없거든요. 약간 오냐오냐 하면서 요구를 다 들어줬던 편이죠. 그러다 보니 샤오보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여겼고 행여나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런 잔소리, 쓴소리 듣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에 대한 배려도 모르는 좀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사실 작은 규모다 보니까 이 샤오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로 늘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작 명문학교에 와보니까 성적이 거의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제외한 반 친구들은 대부분 유복한 집안 아이들이었고요. 다들 비싼 브랜드의 신발 신고 하굣길에는 외제차가 데려오기도 하고 샤오보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점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평생 내가 최고다 라고 느끼며 살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샤오보는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형편은 안 됐는데 또 허영심은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 눈에 보이는 좋은 물건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또 꼬리가 길면 잡혀요. 친구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니 야 샤오보 네가 왜 내 물건을 쓰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제 건데 이게 왜 너한테 있어? 친구들은 화가 나서 네가 이렇게 물건 훔쳐간 걸 선생님에게 말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여기서 샤오보가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고 좀 간절하게 빈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 또 약간 마음이 여려지잖아요. 그래서 샤오보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샤오보는 사실상 외톨이가 됩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다가오질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점점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친구를 대신할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게임이에요. 게임에 들어가 보면 현실의 스트레스도 다 잊을 수 있고
또 나름 게임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샤오보는 주변 애들보다 게임을 훨씬 더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다시 우상이 되는 세계를 경험하고 발견한 거죠. 비록 현실에서는 애들보다 성적도 안 좋고 집안도 가난하지만 게임만큼은 최고였으니까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샤오보는 점점 더 온라인 게임에 강하게 집착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죠. 샤오보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애가 학교 결석하고 PC방에 갔을 정도니까요. 이 와중에 또 PC방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 돈을 막 친구들한테 빌리기 시작하고 이걸 제때 갚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 학교에서도 이걸 알아챘죠. 당장 학교 측은 샤오보의 보호자인 고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고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담임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과도 면담을 해야 했고요. 그제서야 조카의 실태를 알게 됩니다. 고모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조카에게 회초리를 들었죠. 너 이제부터 숙제, 복습, 예습 너 이거 안 하면 이제 컴퓨터 못 하는 거야, 알았지? 야, 네 아빠가 지금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20등 안에 못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고모의 으름장을 듣고 샤오보는 반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고작 게임 좀 했다고 이게 맞을 일이야?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고모가 컴퓨터 비번도 다 바꿔버려서 접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화가 치밀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고모가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건 내가 고모의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엉뚱한 결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편 이런 샤오보의 마음과 달리 고모는 적극적으로 조카를 위해 애썼습니다. 고모한테도 애들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보한테는 사촌 동생들이죠. 자기 자식들한테 너네 좀 샤오보 오빠가 게임하는지 좀 감시 좀 해줘 이러면서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도는 친엄마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샤오보한테는 이제는 고모네 온 가족이 나를 억압하고 감시하는구나. 아주 작정을 하고 괴롭히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고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힘들어할 걸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샤오보를 위한 거라고 언젠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다행히도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샤오보는 한동안 게임을 자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2012년 4월 13일 주말을 맞아서 기숙사에서 나와 고모 집으로 샤오보가 오게 돼요. 근데 마침 그날 고모네 가족 모두가 외출을 했더라고요. 샤오보는 갑자기 신이 났죠? 바로 서재로 달려가서 컴퓨터를 켭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했지만 몇 번 시도한 끝에 쉽게 풀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몇 시간이 좀 지나고 외출했던 고모와 두 자녀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 고모가 얘들아 샤오보 오빠도 왔으니까 엄마는 시장 가서 장 좀 보고 올게. 우리 다 맛있는 거 해먹자 하면서 두 아이를 먼저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아이들 중 9살 큰딸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샤오보 오빠가 서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죠. 오빠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잖아. 막 그만하라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먹혔을까요? 아니죠. 샤오보는 이미 게임에 너무도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러면 오빠 게임한다고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이 말에 샤오보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사촌 동생을 서재 밖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이 동생이 문 밖에 서서 계속 오빠 게임 그만해 게임 그만해 소리를 치는데요. 그 사촌 동생이 계속 막 문 두드리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 소리 때문에 샤오보는 도저히 게임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게임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 거렸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서재 탁자에 있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과일을 깎아먹고 누군가 남겨둔 과도였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샤오보는 그거를 냉큼 손에 쥐고 서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사촌 동생에게 말해요. 너 또 소리 지르면 내가 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동생이 움찔하긴 했지만 그래도 9살이잖아요. 오빠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겁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오빠가 이렇게 방문을 딱 열었잖아요. 그리고 협박을 했는데 그 문틈으로 재빨리 서재 안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샤오보가 아이를 따라오더니 그대로 과도를 휘두르고 맙니다. 동생을 찌른 거예요. 공격을 받은 아이가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뒤이어 3살짜리 둘째가 달려옵니다. 근데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상황이지 하고 갸우뚱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분이 풀리지 않았던 샤오보는 그 아이 역시 칼로 찌르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9살, 3살 사촌 동생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느덧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샤오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런 죄책감도 당황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고모,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이 전화를 받은 고모는요, 샤오보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많이 배고프구나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녁 6시 30분, 마트에서 돌아온 그녀는 짐을 많이 든 채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샤오보, 얘들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결국 그녀는 짐을 좀 내려놓고 직접 열쇠로 문을 열게 되죠. 그러자 눈앞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칼을 들고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샤오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샤오보는 빠르게 고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모를 약 20회가량 무자비하게 찔렀죠. 고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 이제 샤오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검은 트레이닝복 그리고 청바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피가 많이 튀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모의 핸드백을 뒤지더니 현금 2,000위안, 하나로 한 36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챙겼고 거기에 있던 고모의 휴대폰까지 가져가요. 그리고 아이가 향한 곳은 PC방이었습니다. 또다시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임 세계로 빠져들었죠. 그날 밤 11시에 퇴근하고 돌아온 고모부 리우웬동에 의해 이 처참한 현장이 발견됩니다. 아내는 피범벅이 돼서 냉장고 옆에 쓰러져 있었고요. 두 딸의 시신은 식탁 아래에 겹쳐져 있었어요. 놀란 아버지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합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올 수 있는 사람, 유력한 용의자로 12살 조카 샤오보가 지목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모부는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고모랑 애들까지 다 죽였다고요? 애가 아직 집에 안 온 걸 거예요. 기숙사에 살거든요. 하면서 샤오보를 옹호했다고 해요. 경찰은 빠르게 소재를 파악했고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샤오보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검거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샤오보는 PC방에서 게임 300영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고 물었죠. 너가 살던 그 고모 집에 고모와 조카 둘이 죽어 있던데 그거 네가 그랬니? 샤오보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긴 하는데 얼굴에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슬픔도 없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추후에 밝혀진 샤오보의 범행 동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제 고모가 너무 엄격하고요. 또 사촌 동생들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죽였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 답을 들은 경찰도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네가 저지른 살인을 후회하진 않냐? 라고 묻게 돼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재판을 받긴 하겠죠? 근데 다 끝나면 열심히 공부해서 고모부한테 배상할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해요. 일가족 3명을 살인한 샤오보의 행각. 이건 당연히 중국에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만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12살. 중국 청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피하게 된 거예요. 대신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자숙하는 것으로 사실상 형벌은 끝나게 되죠. 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의 본명과 근황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샤오보의 아버지는 도저히 친척들을 볼 낯이 없다면서 부끄러워했고 또 고개를 숙였는데, 이런 그 판결과는 별개로 일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고모부에게 1,000,000원가량을 배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돈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을 달랠 순 없었겠지만요. 중국에서 이 샤오보 사건이 터졌을 무렵 미성년자 관련 범죄 규정이 만 16세 미만의 아이에겐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지만 나날이 중국에선 16세 미만 이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샤오보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2011년에는 엄마가 너무 자기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14살 소녀가 밥에 쥐약을 섞어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14살 남자아이가 연쇄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으로 중국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연령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그냥 교정시설에 가서 자숙하는 것으로 형벌에 그쳤고요. 그러다 결국 지난 2020년 12월 중국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나이를 만 14세로, 16세에서 14세로 낮추게 됩니다. 또한 정말 이건 너무도 이해할 수 없고 용인될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만 12세의 아이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법으로 개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은 좀 나아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법이 개정된 후에도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년범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 2022년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7살 여자아이가 이웃의 4살 아이를 고의로 우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2023년에는 또 8살짜리 남자아이가 동네 3살 아이를 건물 17층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흙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지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범인 아이가 그냥 민 것만이 아니라 3살짜리 아이를 발로 차고 짓밟는 모습이 공개돼서 아니 어떻게 8살 아이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냐라는 걸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또한 나이가 다 어려서요. 결국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 사법 적용 대상의 기준 연령은 몇 살일까요? 만 10세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0에서 13세는 촉법 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나 거주지 보호 관찰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4세에서 18세까지의 소년범은 소년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처벌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점점 험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교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 범죄자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 주소이기도 한데요. 그들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대본을 쓰는 저도 이게 정말 실화인가 할 정도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15년에 빌리프라는 영화로 제작될 만큼 유명해요.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쉽게 보지 못할 아주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7년 10월 12일 뉴질랜드 와이누이 우마티의 경찰서로 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와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죠. 바로 구급차가 출동했고 경찰 또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여긴 평범한 가정집인데 그 환자로 보이는 20대 젊은 여성이 집안 거실 한가운데 정자세로 눕혀 있었죠. 그녀는 22살의 자넷 모세스였습니다. 당시 구조대원이 목격한 건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자넷을 두고 삥 둘러서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구급대가 황급히 자넷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망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경찰의 눈에 아주 수상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집 안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의료진이 들어섰을 때도 이 물 때문에 제대로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물이 흥건했는데요. 이건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자넷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가족과 함께 있던 집에서 사망한 자넷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망 원인은 물에 의한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 즉 익사였습니다. 아니, 가정집에서 성인 20대 여성이 익사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동네 이웃들이 삼삼오오 이 문제의 집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쉬쉬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살인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자넷 모세스 케이스예요.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게다가 그 피의자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9명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넷,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이모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대가족에서 자랐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로 늘 바빴다고 해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할머니와 대가족이 있는 친척집에 맡기고 살았던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워낙 친척들이랑 사이가 좋아서인지 큰 갈등이나 다툼 없이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넷이 22살 성인이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친척들과 함께 대가족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넷의 두 삼촌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동네 번화가에 있는 그레이타운이라는 술집을 지나다가 무심코 입구 쪽에서 무언가 발견해요. 거기에는 평소 보지 못하던 큰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죠. 호기심에 두 삼촌이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그건 한 60cm 높이의 아주 오래된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사자 석상이요.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 이게 약간 좀 아무렇게나 나동그러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곳곳이 다 부식이 됐고 볼품없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그냥 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웬일인지 이 삼촌들이 사자상을 주워서 들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뭔가 빈티지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시중에서는 이런 골동품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난 것 같은데 하물며 집에 있던 가족들도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다들 좋아했고요. 그래서 삼촌들은 이 사자상을 거실 한가운데 쪽에 어느 곳에 장식처럼 두게 됩니다. 그게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죠. 그 첫 희생양은 다름 아닌 자넷입니다. 자넷은 원래도 어릴 때 좀 몸이 약해가지고 온갖 잔병치레를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사자상을 집 한가운데 둔 다음 날부터 자넷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된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여러 번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의료진들은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는데요. 약도 소용없고 치료도 못하고 답답하죠. 가족들은 그저 이 자넷의 증상이 호전되기만을 바라면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이 지역의 소문난 심령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심령술사가 뜻밖의 말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집에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넷이 이렇게 아픈 데는 그 삼촌들이 주워온 사자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자상에 씌어있는 악령이 자넷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심령술사의 주장. 그러면서 그걸 당장 원래 있던 곳에 되돌려 놓으라고 충고합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가족들은 좀 믿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말을 따르기로 해요. 하지만 요구사항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그 사자상을 되돌려 놓으러 갈 때 자넷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들이 워낙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차는 나눠 타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하고 동시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좀 기이한 요청이었죠. 근데 심령술사가 또 이걸 몇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홀린 듯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하겠다고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자넷의 가족들은 두 차로 나뉘어서 그 사자상을 주워온 술집 인근으로 향했어요. 목적지에 동시에 도착했고 잠시 후 같이 가서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사자상을 그대로 놓아두고 동시에 차에 오릅니다. 이제 집까지 무사히 도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탄 두 차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 있던 차가 이상해요. 핸들이 살짝 돌아가는 듯 했고 차가 통제를 잃더니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죠.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차가 멈추어 섰는데 앞서 가던 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집으로 갔고요. 뒷차에 있던 가족들은 타이어를 교체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심령술사가 그 말했던 반드시 같이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넷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사실 다 자넷이 아파서 고쳐보려고 가족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상 증세가 보인다고 했는데 환영을 보고 막 자해를 하는가 하면 허공에다가 막 처음 듣는 이상한 말을 계속 되풀이해요. 가족들이 보기에 좀 공포스러웠죠. 근데 그 이상한 말 중에는 종종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 장례식, 그리고 맞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혹여 가족들이 이제 너무 거칠게 구니까 자넷을 막 제지하면 갑자기 막 가족들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죠. 자넷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겁니다. 가족들 눈에 자넷은 정말 사자처럼 난폭했고요. 심지어 이 집안에서 가장 어르신 큰할머니한테 달려들어서 핥힌 적도 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시 한번 자넷을 데리고 심령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어떤 이상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보더니 최후의 수단을 제시하게 되는데 바로 퇴마의식 중 하나인 마쿠투를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마쿠투. 이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들이 하는 구마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귀신이나 악령이 들린 사람한테 물을 뿌리면서 주술을 배우는 전통적인 의식이고요. 말 그대로 전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쿠투를 통해서 효과를 본 사례나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쿠투를 하다가 종종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07년 이후로는 뉴질랜드에서 법으로 아예 금지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마쿠투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넷의 가족들에게는 그닥 많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령술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2007년 10월 12일 거실 한가운데에 자넷을 앉힌 뒤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다들 그녀의 팔다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의식은 바로 시작되었죠. 심령술사가 알려준 주술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족 모두가 중얼거리면서 동시에 자넷의 눈과 코에 물을 붓고 또 그걸 문질렀습니다. 이게 말로 들어서는 고통이 쉽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굴에 물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고문으로 쓰일 만큼 상당히 가혹한 행위예요.
근데 눈과 코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계속 퍼붓는데 이 마쿠타의 주요 의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왜 법으로 금지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가족들이 쉬지 않고 4시간 동안 막 주문을 외우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가운데서 막 옴짝달싹 못하던 자넷은 결국 스스로 혀를 깨물게 되죠. 이 돌발 행동에 가족들이 놀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넷의 입을 더 크게 벌려요. 그리고 아예 작은 숟가락으로 고정을 시켜둔 거죠. 그리고 다시 의식을 합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순간 얼굴에 물을 부었죠? 근데 입이 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한꺼번에 자넷의 기도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넷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가족들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했죠. 하지만 잠시 후 자넷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당시 집안이 온통 물바다였던 이유도 다 이 구마의식 때문이었어요. 뉴질랜드 수사당국은 그 마크2에 참여했던 자넷의 일가 친척 9명을 모두 기소합니다.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 피해자들이 다 일관되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넷이 우리의 그 의식 때문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사자상에 들린 악령과 저주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저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쿠타를 했을 뿐 살인 혐의는 말도 안 된다, 무죄다라는 주장이었죠. 경찰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족 갈등이나 재산 다툼이 있어서 자넷을 살해하고 구마의식으로 모든 걸 위장한 게 아닌지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수사 결과 정말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 계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독특한 구마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또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나 돈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병원 기록을 또 봤는데 예전부터 자넷에게 이상 증세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악귀가 붙었다고 주장하는 그 오래된 사자상, 그걸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참 허무합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 아니에요. 심지어 버려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인테리어 겸 그 주점 앞에 놓아둔 어엿한 장식품입니다. 이 술집 주인이 일부러 좀 빈티지 골동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녹슬게 만들었다고 해요. 연출된 거죠. 자, 그러면 자넷의 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서 악령이 붙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악령보다는 우울증이나 또는 정신분열 같은 정신과적인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몸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온 거고요. 물론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족들의 불법적인 구마 행위에 살인의 책임이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참여한 가족 9명 중에 주도자격인 5명에게 살인 유죄 판결을 선고해요.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조카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악령이 든 사람과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엑소시즘 사례를 좀 보면 악령이 들린 사람의 증상은 사실 자넷에 비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관,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이에요. 사실 자넷은 사망 직전까지는 평소 모습과 그렇게 다를 바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그 악령에 들렸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외모 자체가 기이하게 변하고요. 또 단기간에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또 막 알 수 없는 고대어를 말하거나 막 짐승소리를 내는 현상도 동반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73년에 있었던 아넬리제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그 악령이 든 이후에 마구잡이로 이상한 걸 먹었는데 거미를 입에 넣지 않나? 또 막 석탄을 씹어대지 않나? 심지어 자기 소변을 삼키기도 했어요.
또 집에 있는 십자가를 훼손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다치게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뿐만 아니라 얼굴이 외관이 흉측하게 변해갔고 점점 목소리마저 막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그녀의 어머니가 신부님을 통해서 구마의식을 부탁했고 이후 약 1년 동안 엑소시즘이 행해져요. 하지만 결국 아넬리제는 아무런 차도 없이 사망하게 되죠.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사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30kg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자넷의 증상은 좀 약해요. 물론 그녀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모습을 했다는 건 유사하지만 그 정도가 좀 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 만큼 기이한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넷의 증상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질이나 다중인격, 히스테리, 정신분열 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토요미스테리를 이제 초반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이런 엑소시즘, 퇴마, 구마 같은 걸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풀어내곤 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좀 무리한 퇴마로 인해서 가족들 앞에서 누군가가 사망해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다뤘던 건데 독일에 있던 한국 가족에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구마의식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구마의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전문 사제들이 따로 존재했을 정도입니다. 휴,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뭔가 의문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래서 병원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굿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사실 비단 외국의 일만은 아닌 거죠. 하지만 가족을 낫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그저 맹목적인 믿음과 무지가 더해져서 더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